먼저 등산하면 큰일 나는 경우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이런 분들, 심장이 안 좋은 경우 이런 분들은 산행에 독이 될 수 있다고요, 김범수 교수님? 네, 등산하러 산에 갔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계세요? 1년에 한 10명에서 20분 정도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추락사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산이니까 추락사가 많겠죠. 네. 근데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바로 심장,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입니다. 그렇구나. 등산객 사망 원인의 약 45%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원인인데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식는 과정에서, 마르는 과정에서 말초 혈관이 빠르게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고 그러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또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평소에 등산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중년 남성분들이 얼떨결에 이렇게 무리한 등산을 따라 나섰다가 이런 변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산 잘 안 가는 중년 여성입니다. 근데 요즘같이 날씨 좋을 네. 때는 왠지 산에 오르고 싶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등산을 갈 때 원 선생님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네. 네, 산을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산에 갔을 때 가장 잘못하는 것이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지치게 되고 또 오랫동안 쉬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은 훨씬 더 힘들어지고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오르면서 휴식 없이 올라가는 것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적고 좋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땀을 이제 많이 흘리게 될 때 문제가 되거든요. 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죠. 그러면은 거기에 적절하게 물을 섭취를 해서 수분을 공급하면 되는데 네. 우리가 운동 중에는 운동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갈증을 못 느끼도록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하면은 운동할 때 물을 아무리 충분히 마시라고 해도 실제 자신이 흘린 땀의 양의 반 정도밖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혈액이 이제 진해지게 되는 거죠. 혈액이 뻑뻑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또 심장에 무리가 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등산 중에는 보통 하루에 3 내지 4리터 정도를 섭취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너무 무겁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섭취해야 되는 양은 탈수량이 자기 체중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섭취하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계산하는 법이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평균 한 1.5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면은 충분한 양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섭취해야 되는 양인 것이죠. 네. 그래서 등산 갈 때 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수분 가득한 걸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오이 같은 거. 맞아요.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죠. 네, 좋습니다. 등산에 대한 독대들 일단 독 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안 좋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독이 되는 건가요? 네. 등산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전사고의 70%가 주로 하산 중에 그리고 또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발생되는 부위를 보니까 발목, 다리, 또 무릎 관절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등산 중에는 다리 관절에 대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아유, 나이 드는 것도 좀 서러운데 정말 어르신들은 무릎 안 좋잖아요. 욱신욱신 하는데 그래도 요맘때쯤엔 산에 한번 오르고 싶거든요. 가고 어르신들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등산? 어떨까요?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절 연골이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될까요? 이거 뭘까요, 정답? 아니,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은 재생이 되지 않을까요? 회복 능력 있잖아요. 같은데. 움직이면.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인체 조직이 회복이 되려면 이 혈관이라든가 혈액 공급이 돼야 되고 또 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절 연골은 안타깝게도 이 혈액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저의 그 연골 세포 자체가 적어서 이 손상된 연골은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골이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관절 연골에 손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등산 같은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외래에서나 이렇게 환자분들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뭐 이렇게 치료를 해서 다시 이제
아픈 거 좋아지고 하면 다시 등산을 꼭 하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사실은 적극적으로 다시 등산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리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 이유가 관절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그 치료해서 다시 정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등산보다는 뭐 평지 걷기라든가 아니면 물속에서 하시는 운동, 뭐 자전거 이런 다른 운동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골은 한 번뿐이 사용을 못한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등산 왜 독인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허벅지 근육 안 좋은 경우 독이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가요? 허벅지 근육이 안 좋으면? 이 허벅지 근육이라는 것은 이 관절의 무릎 관절의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한 경우에는 걷다가 갑자기 확 무릎이 꺾이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서도 그런데 등산하다가 갑자기 무릎이 확 꺾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등산을 자주 하시는 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거 좀 궁금한 게 허벅지 근육이 약해서 근육을 키우려고 등산을 하려는 건데 그러면 허벅지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등산을 하지 말란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해야 돼? 서운해. 네,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등산을 즐겨 하신다 그러면 허벅지 근육을 미리 키우셔서 그 후에 등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한 산행에 산행이 등산을 되겠습니다. 위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겠네요. 맞습니다. 등산보다는 일단 허벅지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그렇다면 저희가 좀 배워봐야겠죠. 그렇죠. 허벅지 운동 우리 김태희 선생님 모시고 전효실 씨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허벅지 근육 좀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등산하시기 전에 평소에 틈틈이 연습하고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은 동작 3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한 발 맨발로 준비를 해볼게요. 자, 한 발을 의자 위에 올려주실 건데요. 이때 올리는 것만으로도 햄스트링이 당기신다면 당기네요. 조금 가까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자, 우선은요. 발바닥과 발목 그리고 근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워밍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부상을 방지를 해볼게요. 네. 자, 뒤꿈치를 올려놨을 때 꽉 누르지 마시고 살짝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발바닥을 최대한 당겨요? 정강이 쪽으로 당겨볼게요. 잘하셨어요. 이때 어디까지 당기셔야 되냐면 허벅지 위쪽에 단단한 힘이 들어올 때까지. 단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반대로 발 앞쪽을 대고 뒤꿈치를 떼려고 노력을 해볼 뒤꿈치를 떼요. 겁니다. 잘 안 떼지신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하셔도 이거 좋아요. 은근히 어렵네요. 네, 엄청 어렵습니다. 그다음 다시 뒤꿈치 대고 발바닥 쭉 당겨서 허벅지 앞쪽 힘. 자, 상체 뒤로 눕지 않게 딱 세워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발 앞쪽으로 쭉 밀어서 뒤꿈치 떨어질 때까지.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워밍업을 해주시고 나서요. 대퇴사두근 4갈래의 근육을 다 쓸 수 있는 동작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발등을 당겨서 아까 그 단단한 힘 만들어주시고 네. 안녕 하듯이 안녕. 다리 전체를 아우. 회전해 주실 거예요. 엉덩이까지 흔들리네요. 네, 맞아요. 이때 근데 잘못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발목만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리뼈 전체를 통으로 이렇게 손이랑 같이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허벅지, 엉덩이, 뭐 허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반대 손은 엉덩이 잡아서 빠지지 않게 넣어주세요. 시원하네요. 네, 맞아요. 이제 짝짝 가장 네. 어려운 동작이 남아 있어요. 네. 정말로 등산을 연습하듯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네. 발바닥을 올려 두시고요. 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고 아까 맨 처음 했던 워밍업 동작처럼 뒤꿈치 찍어볼 거예요. 뒤꿈치 찍고. 네, 그리고 아래로 누르는 힘을 쓰면서 진짜로 산을 올라가듯이 최대한 체중을 실어보세요. 자, 뒤꿈치를 찍었을 때는 햄스트링. 다시 내려오시고요. 다시 앞꿈치 찍어볼까요? 앞꿈치. 네, 앞꿈치. 이번에 앞꿈치를 수직으로 눌러서 쭉 체중을 실어주세요. 정강이 잘하셨어요. 허벅지 다 당겨. 네, 이때는 앞쪽 허벅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뒤꿈치 찍어서 찍고. 수직 위로 쭉. 올리고. 네, 맞아요.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네, 잘하셨어요. 분명히 하늘을 찔러요, 지금. 정강이부터 정강이 네, 허벅지 맞아요. 다 당기네요. 하체 전체를 쓸 수 네. 있는 등산 전에 연습하시기 좋은 동작입니다. 허벅지가 그냥 튼튼해졌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허벅지 단련 운동인데 노래 교실인 줄 알았어요. 고음이 막 나오네요. 아무튼 등산 전에 이렇게 허벅지 운동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등산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등산하셔야 되는 경우 꼭 경미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20대 때 가장 튼튼하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우리 몸의 그 골밀도 검사라는 걸 해보면요. 골밀도 검사에서 T 점수라는 게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하긴 약한 상태를 골밀도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골밀도가 떨어지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신체 활동량이 저하되는 경우인데요. 우리 몸의 뼈에는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하고 뼈를 갉아먹는 세포가 항상 같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 내 몸이 더 이상 이제 운동을 안 해도 되나 보다,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나 보다 하고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일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뼈를 갉아먹는 세포는 계속 오래된 뼈를 갉아먹으면서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이나 아니면 평지에서도 체중을 실어서 많이 걸어주시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런 사람들 산행은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동시에 열어볼게요.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경우, 네. 그리고 이어서 당뇨병 있으신 분들도 등산이 좋다고요, 교수님? 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경우는 등산은 우리가 오르막 내리막을 장시간 걷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체중이 과하게 많으신 분들,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산행을 하면 평지에서 걸을 때보다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훨씬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산행은 관절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운동 자체는 혈당 조절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장시간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땀이 나고 탈수 현상이 생기면서 혈중 그 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장시간 공복 시간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은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등산이 득이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독적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그래도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사가 완만한 산책로 정도를 네.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